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상근입니다. 여기 저 프라임 법학원에서 이제 언어 논리 강의를 하게 됐고요. 신림동에서는 그 전에 강의 한번 했었습니다. 강의했었는데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리트 강의도 하고 PSAT 강의도 하는데 이제 한동안 강의를 안 하다가 이 프라임 법학원이 개원하면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 강의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언어논리 분석 2016년도에 언어논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분석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논리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저 그 전에 첫날이니까 제가 좀 학생들 잘 모르니까 PSAT를 한 번도 공부 안 해보신 분이, 보신 적 있으신 분? PSAT 시험에 응사, 몇 분 안 계시네요? 조금, 좀 계시네요. 처음에 이제 PSAT 시험 공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PSAT 시험 뭐고, 뭐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상이 굳어 계시면요. 막 저까지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미소로서 저를 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피셋 공부가 됐건, 피셋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대한민국 적성시험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즐길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 짜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공부하는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만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 방법만 좀 좋으시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게, 제 말에 뭐 이의를 다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한 90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향이 좀 잘못되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올해 시험, 제가 여기서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 특강을 오신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특강을 했던 내용하고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공부를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야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험 볼 때까지 얼마든지 신나게 많이 풀 수 있는데, 방향을 잘 잡으면 문제 풀 때 되게 재밌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어지니까 오늘은 첫날이라서 올해 시험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그 시험인데요. 올해 시험이 대체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이, 제가 그 학원에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워포인트 쓰고 있는 이 파일을, 제가 이 파일을 학원에 얘기해서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할 테니까, 이거 너무 필기하느라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내용에 좀 주목하시고 뭐 좀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올해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원래 그동안은 PSAT에서는 주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죠? 여기,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지? 이 단순 추론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게 독특하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문제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이 문제 유형 중에서 단순 추론 문제만 35%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이 단순 추론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논증 평가하고 약화 강화 비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까지를 합치면 여기가 17%고요. 여기가 35%니까 여기가 벌써 절반이 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이게 PSAT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적성시험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낱말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윗글에 있는 내용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보통 이제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눈이 빠른 학생이 단순하게 그냥 조금 점수가 괜찮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용을 진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논지를 좀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맞출 수 있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거의 쭈루루 나왔죠. 그러니까
위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 불일치 문제는 물어보는 형식이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불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단순 추론 문제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죠. 이거는 물어보는 형식이 일반적으로 어떤 형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윗글에 뭐가 써있냐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학원에서 그동안 다른 강의들 저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런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강사로서 어떤 프라이드 같은 건데 다른 선생님 강의를 좀 많이 들어보신 다음에 여기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강의가 제가 다른 선생님들 강의 어떻게 하는지 좀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많이 봤는데 일부는 공감이 되지만 일부는 조금 방법론에 있어서 저렇게 강의하면 될까? 뭐 방향을 좀 잘못 잡아주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논증평가하고 강화하고 약화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사실은 본질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이게 같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잘할 수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잘하는 거죠. 이거 잘할 수 있으면 이거 당연히 잘한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논지 내지는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 내용. 그 학생들이 자꾸 PCS를 보면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신속하게 푸셔야 되고 이제 정확하게 푸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뭐 되게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시험을 90분 동안 봐야 되는데 90분 동안 40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문제 푸는데 한 2분 남짓 돼요. 근데 지문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짧은 지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1분이나 1분 30초 안에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선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2분 안에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건 좀 길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건 좀 짧은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논리게임 문제는 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적으로 좀 쉬운 지문의 경우에는 1분 내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조금 평이한 문제, 한 중간에 에버리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한 1분 30초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전부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셋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묻고 싶어 하는지를 본질적으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어 논리 시험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문제 가지고 옳은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볼게요. 뭐 뒷부분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문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지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게 한 문제거든요. 한 문제 지문이 좀 길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 5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이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한 거냐면 여기가 문장의 처음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나? 이걸 다 알고 있나?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걸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나?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를 요 정도 지문이면 사실은 3개에서 5개까지 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다 알고 있나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알고 싶은 건 다 알고 있나 이게 아니라 아까 글의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혹시 올해 내가 PCS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이제 PCS를 봐왔다. 이렇게. 근데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 언어 논리 점수가. 제가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건 75점 선에서 움직이면 안 좋은 점수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75점 선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5점이 안 되거나 75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보통 자기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자기가 꼼꼼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다거나 뭐 이런 잘못된 진단을 합니다. 잘못된 진단을 하니까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글을 읽는 게 느려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글을 꼼꼼히 못 읽어서도 아니고요. 보통은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뭐가 핵심인지를 몰라요. 뭐가. 그러니까 문제 풀면 자꾸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말씀드려보면, 아이고, 거꾸로 돌렸네.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유형 분석했지 않습니까? 유형 분석을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요, 이거는 이 세 개 제가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도 키 센텐스 찾는 거고, 두 번째도 키 센텐스고, 세 번째도 키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PSAT의 언어 논리 안에 문장이 쭉 들어가 있었을 때 어떤 문장이 핵심적인 문장인지 그거를 잡아내는 능력이 가장 언어 논리에서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언어 논리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능력 시험 전반을 통해서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언어 논리하고 2차 과목하고 자꾸 피셋을 1차고 2차고 자꾸 분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1차를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언어 논리를 잘 볼 수 있으면 2차 시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언어를 잘 볼 수 있다는 건 글을 읽을 때 핵심적이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판단하면서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제가 신림동에서 예전에 공부할 때 느꼈던 조금 소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지나치게 이 논리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다. 이런 게 조금 좀 놀라웠어요. 근데 논리학이란 논리게임은요,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언어 논리에서 논리게임이나 언어 추론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학 지식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루 정도 공부하면 끝납니다. 하루. 제 의견에 아마 찬성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중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5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순수 논리학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35문제 중에 5문제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에 2문제 정도는 버려도 됩니다. 그래도 95점 맞는 데는 문제가 없죠. 나머지 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 혹은 내가 실수로 2개 정도 틀려도 무조건 90점은 나오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한 8대2 정도로 독해와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심을 두는 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림동이 제가 신림동에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지만 지나치게 논리학에 대한 뭐랄까요, 강조가 조금 학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강사 얘기를 무조건 신뢰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논리학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저는 상업적 고려라고 보여집니다. 상업적 고려가 좀 있지 않나. 저는 논리학 특강 저보고 하라 그러면 하루면 길어봤자 이틀 정도? 6시간? 이 정도면 논리게임이나 여기 여러분 보세요. 논리게임이나 퀴즈하고 퍼즐은요. 문제는 뭐냐면 논리학 지식이 없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많이 안 풀어봐서 틀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아시겠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좀 눈에 보이게 단순 추론이 압도적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퍼센트로 봤을 때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논증평가고 여기도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1, 2위, 3위가 이런 거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글을 읽으실 때는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하겠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 물어볼 것 같은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 아닙니까, 여러분? 글 읽을 때 핵심 보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핵심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죠. 그 얘기도 할 거죠, 당연히. 핵심을 잡는 방법,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얘기도 심플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형 말고요. 제재예요, 제재. 자, 뭘 가지고 어디서 나왔나 이걸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 피셋에서 고득점 올리는데 저 잠깐 여기도 역시 자기가 20계열인 분 손들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몇 분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머지 이 손든 분들 빼놓고 나머지 분들이 대체로 과학에 약하다는 뜻이에요. 물리, 화학,
생물, 전자공학, 지구과학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제낄라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셋 붙고 싶거나 피셋에서 좋은 점수 내고 싶지 않습니까? 과학이 키포인트예요. 과학.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 못하지 않습니까? 역도 성립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공계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공계열이야. 그럼 포인트가 과학에 있는 게 아니라 철학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전공이 뭐냐, 그동안 해왔던 공부가 뭐냐 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죠? 올해처럼 여러분 올해 피셋 시험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올해 쉬웠죠. 그 정도면 쉬운 거죠. 근데 계속 쉽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거 지우개가 없네. 자, 올해 나왔던 제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재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재 분석 해보면 이렇게 되죠.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제가 좀 표시한 건데 여기 주목하라고 제가 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철학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철학에서. 제가 말씀드린 철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륙 철학으로 삼리론, 그 다음에 관념론, 경험론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특히 요즘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건 논리적 철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논리실증주의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유를 좀 알려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은 국가의 언어 논리 시험이나 뭐 언어 이해 시험이나 언어 능력 시험에 보통은 철학자 누가 많이 나왔냐면 칸트, 뭐 데카르트, 그다음에 라이프니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헤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누가 많이 나오냐면 소시르나 비트겐슈타인이나 이런 언어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철학 공부하는 분들이 유학을 대체로 어디로 가셨냐면 독일이나 프랑스로 좀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와서 국내에서 대학에서 강의하시면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보통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걸 좀 많이 내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유학은 무조건 어느 나라로 갑니까, 여러분? 무조건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철학의 전통이 뭐죠? 경험론하고 언어논리, 그 다음에 분석 철학, 그 다음에 논리실증주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차후시간 우리는 뭐는 좀 알아야 되냐면 철학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학적 백그라운드는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쳐볼게요. 이게 생물이거든요. 이게 생물에서 몇 문제 나왔냐면 4문제 나왔어요. 10%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과학 철학에서 이게 과학 철학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구과학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자공학에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파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학에서 나왔단 말이죠. 과학, 그 다음에 뭐 기술,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과학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어 논리에서 좋은 점수 받기가 참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첫날이니까 또 즐겁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기본 강의 때는요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본 강의 때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약속을 드리면 과학기술 지문을 매 타임 30문제씩 나눠드릴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그걸 매 시간마다 푼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 빼고 과학기술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400문항 정도는 다루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철학 빼고 사회학 빼고 다 빼고 과학기술만. 여러분 제일 싫은 걸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두려운 거. 아셨죠? 피한다고 그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싫은 게 뭔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신림동에서는 구경한 적이 없는 과학기술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 대체로 언어 논리 강사들이 과학기술 강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인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전공이 아니고 본인들이 싫어하면 공부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피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역사 파트가 많이 나옵니다. 역사 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역사 파트는 대체로 피셋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역사가 그렇게, 그리고 역사 파트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대체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다행히 역사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학생들의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철학하고 과학이에요. 철학하고 과학. 이것만 해결을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언어 논리 때문에 망할 일은 없죠.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거 보통 자료 해석을 어려워하시지 않습니까? 자료 해석하고 상황 판단. 그러니까 자료 해석하고 상황 판단에서 점수 좀 안 나올 생각하고 언어에서 만점을 맞거나 아니면 한 두세 개 틀리거나 이렇게 계획을 잘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언어 논리는 무조건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연습 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을 좀 잘 잡는 거죠. 자, 계속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차피 문제도 풀 거고 이러지만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영어 공부들 하시죠? 예? 아주 본질적인 질문 들어볼게요. 이거야. 영어 지문이 있어요. 영어 지문 읽는 거하고 피셋의 언어 논리 지문 읽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사실은. 지문 읽는 거는. 지문이 안 읽혀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지문이 잘 안 읽혀. 독해가 잘 안 돼. 해석이 안 돼. 왜 안 되는 거죠? 자, 아니,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영어 지문을 읽었는데 그 지문이 이해가 안 가거나 혹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단어 모르니까 그런 거지, 단어.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단어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단어를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다 알면요, 사실은 내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법 모르면, 여러분, 문법은 사실 어쩌면 약간 부차적일 수 있어요. 단어 모르면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솔직해지세요. 솔직해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어 논리 지문을 읽었는데 언어 논리가 잘 안 읽혀, 지문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좀 돌려서 얘기할까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돌려서 얘기하면 배경지식이라는 말 제가 잘 안 쓰고 개념지식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 여러분 개념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테크닉을 배우고 구조를 배운다고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왜, 여러분들 혹시 웹툰 보세요, 웹툰? 웹툰 보십니까? 웹툰의 복화강 보십니까, 복화강? 보세요? 보세요? 이번에 되게 재밌는 편 있었는데, 오늘 좀, 이번아 진짜 완전 추천이야. 완전 추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시는 분들은 보셨다는 뜻이죠. 얼마 전에 복화강이라는 웹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이 나오는데, 그 학생이 준비를 몇 년 하죠? 그래서 6년인가 5년인가를 준비해요. 계속 떨어져. 근데 어떤 여자애가 딱 와가지고, 명문대 다니는 여학생인데 6개월 준비하고 붙어요. 그게 현실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5년, 6년을 준비해도 1차 시험도 못 붙고 자꾸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밖에 공부 안 했는데 붙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 이 개념 지식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 준비를 6년 동안 한 거죠. 어떤 사람은 6년 동안 한 거지만, 한 사람은 보기에 공부를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지만 사실 6개월 정도 공부 안 한 게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특히 요즘과 같은 적성시험의 경우에는 이 적성시험이나 능력시험이 단순 암기시험, 2차 시험보다 더 민주적인 시험이에요. 뭐냐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텍스트를 잘 해석해 왔는가를 더 잘 물어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능력치를 물어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말 그대로. 텍스트를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나. 왜냐하면 언어 논리 시험은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진짜 오랫동안 tek스트를 꾸준하게 읽어왔던 사람이라면 준비 기간이 짧아도 빨리 조금 핵심을 잡을 수 있는 시험이고,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시험이, 이게 첫 번째는 문제 많이 푼다고 성적 올라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문제를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여러분들한테 만약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다. 야, 그거 무슨 피셋을 뭐 학원도 다니고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러니 한 3개월 준비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고 가면 되지. 그 학생은 있지 않습니까? 문제 많이 안 풀어도 붙는 학생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붙은 게 아니라 그 학생은 텍스트를 독해하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거예요. 소양이.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만약에 소양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은 아닌데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 얘기를 조금만 말씀 좀 드리면 여러분 제가 올해 피셋 시험도 보고서요.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런 생각이 했어요. 아, 또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생각을 했냐면 전체 지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맨날 나온 게 나와요. 이거 또 나왔구나. 이거 또 나왔구나. 이거구나. 맨날 나온 데서 나온다니까요. 올해 여러분 그 뉴턴 나왔지 않습니까? 뉴턴. 그렇지 않습니까? 뉴턴하고 아인슈타인 이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였죠? 첫 번째는 그 가속도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빛이 굴절되는 현상 그거에 관해서 나왔는데 그거는 지문을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문을 딱 읽었어. 그때서야 이 지문의 내용을 알고 독해하기 시작해. 늦었어.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서 확인하는 거야. 가서. 그래야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리트 강의도 하고요. 수능 강의도 하고요. 미트리트 강의도 하고 피트 강의도 하고 다 해봤. 대한민국에 언어라는 이름이 붙은 시험은 다 강의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언어 영역 시간에 이런 말씀 많이 많이 하죠. 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신림동에서도. 언어 논리 시험은 배경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 배경 지식이 만약에 언어 논리나 개념 지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사과탐 잘하는 애들은 언어 영역도 잘해요. 여러분 사과탐 잘하는데 언어 영역 엄청 못하고 이런 애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텍스트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뭔가 베이스는 있어야 돼. 베이스는. 그렇죠 여러분? 공부 좀 합시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개념 지식을 제가 왜 개념 지식이라는 말을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능력 측정하는 시험인데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저는 그동안 텍스트를 안 봤어요.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공부하는 동안 한국어 텍스트보다는 대학 다니는 동안 영어 텍스트 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시면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시기는 여러분들은 뭐 고시생이니까 시험 공부를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나 혹은 내가 수험을 위해서 읽는 책 빼놓고는 책을 안 읽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책을 가장 많이 접했던 시기는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 잘 안 읽으시잖아요. 많이 읽으셨습니까? 책 잘 안 읽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사실은 뭔가 좀 지식은 필요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게 늦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능력 측정 시험이긴 한데 선천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지는 않고 대한민국의 언어 시험은 특히 이제 언어 논리 시험 같은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피셋에만 집중한다. 다른 짓을 안 하고 2차 공부 안 하고 오로지 피셋 이렇게 하면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차하고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쳐도 한 7, 8개월 정도 그동안도 뭐 계속 피셋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자꾸 배경 지식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개념 지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언어 논리에서 뭐 나오죠? 언어 논리에서 나오는 건 되게 방대해요. 필드만 보면. 그렇죠? 법 나오죠. 철학 나오죠. 물리학 나오죠. 생물학 나오죠. 지구과학 나오죠. 뭐 별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경영학 나오죠. 경제학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배경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그 모든 거에 관해서 제가 시스템화된 지식을 쌓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리학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 여태까지 피셋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피셋까지 나왔던 물리학의 제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보통 분석들 안 하시죠. 구태여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재는 한 4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뭐냐면 고전 물리학,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그리고 가끔 카오스 이론. 요 5개가 다예요. 여기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움직여. 아시겠죠? 그러면 자, 다시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속도에 관한 이론이고 중력장 이론이고 등가 법칙이거든요. 여기서 다 나와요. 비관성계에서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거야. 여기서만. 특수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등속 운동을 전제로 하고 강속 불변의 원칙이 적용되고 관성계를 전제로 하고 여기서만 나와. 여기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내 머릿속에 등속 운동, 가속 운동 구분하고 관성계와 비관성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등가 법칙 뭔지 구분하고 왜 가속도하고 중력장하고 2개가 일치하는지 이런 거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양자역학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오는 데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개념들. 그걸 모르고서 자꾸 접근하면 자꾸 어떤 소리 하냐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업 강사잖아요. 직업 강사가 보기에는 제재가 어떠냐면 나온 데서 또 나오고 나온 데서 또 나오고 나온 데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분석을 안 하고 공부 방향을 그냥 문제만 많이 푸니까 어떠냐면 매번 새로운 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쌓는 게 중요해요? 개념 지식 쌓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개념 지식을 어떻게 쌓을 거냐? 선생님 솔직히 저는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책을 읽자니 여러분 그 개념 지식 쌓는 것 중에 제일 후진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일 후진 방법? 내가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일 후진 방법이 독서로 쌓는 거예요. 독서. 그러니까 언어 논리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독서 많이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 우리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러분 철학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내가 철학책 한 권 읽는다 치자. 그렇죠? 내가 물리학하고 생물학도 잘 몰라. 그래서 제일 쉬운 걸로 물리학책 한 권, 생물학책 한 권 읽었어. 근데 내가 경제도 물론 내가 시험을 보니까 경제학 공부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제재에서 자꾸 틀려. 왜냐면 내가 경제사를 잘 모르거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뭐 경제학 책도 하나 읽고 정치학 책도 하나 읽고 법학 책도 하나 읽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한 학생이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읽는다고 해서 시험 때까지 읽어봤자 몇 권이나 읽겠어요? 한 12권? 10권? 그거 읽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학생인 거죠, 사실. 설령 읽었다 치자. 그걸 머릿속에 넣고 시험 딱 보자마자 이거 내가 봤던 거 그거구나. 그리고 적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2차 시험 그렇게 공부해도 시험장 가면 퍽퍽 틀리는데 몇 번을 봐도 틀리는 걸 한 번 보고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개념 지식이 부족해. 근데 그걸 독서를 가지고 쌓아라. 그거는 강사가 스스로 독서를 안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독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개념 지식을 쌓는데 지름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책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책을 한 2-3권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개념 지식 쌓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짜투리 시간에 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책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학원에 얘기해서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써놓으세요. 필독서라고 생각하는 게 한 권 있어요. 제가 볼 때 필독서라고 생각하는 게 한 권 있는데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능력시험 보려면 이 책 정도는 읽어야지.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요, 아마도 이 책이 여러분이 특별히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음에는 아마도 이 책이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만나는 철학책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철학책 읽을 일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참 괜찮은 책이어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이에요. 대학생을 위한 서양 철학사라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두껍지도 않고요, 얇지도 않아요. 정말 일단 적절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적절한 비중을, 그러니까 적절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적절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빠짐이 없어요. 플라톤에서부터 들레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간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읽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자연 철학이 있거든요. 파르메니데스 나오고 헤라클레이토스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싹 다 읽지 마세요. 읽을 필요 없어. 여러분이 철학자 되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책이 왜 읽는 거예요? 시험에 도움이 좀 되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출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누구부터 읽냐면 무조건 소크라테스부터 읽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소크라테스 읽으세요. 이런 뭐 더럽게 뭐 공부 많이 하라는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 저기서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한 페이지 반 나와요. 한 페이지 반. 에? 그러면 소크라테스 나오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 소크라테스가요.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모든 사상은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저술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도 매우 간결하고 간단해요. 근데 저 간결하고 간단한 걸 앉아서 10분이면 아는 걸 그걸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누구 읽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플라톤을 읽어주셔야 돼요. 플라톤. 플라톤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아셨죠? 그 다음에 플라톤 읽고 나서 누구 읽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합쳐도요 10페이지가 간신히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강사로서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시험에서 이 책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어. 근데 이 책의 범위를 넘어가. 이 책의 범위를 넘어가. 저 책에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저 책에 없는 내용이 지문에 떴어. 그럼 제가 피색 강의 그만두겠습니다. 진짜로. 나올 게 뻔하다니까요. 여러분만 모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시험이요.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철학자 만들려고 이 시험을 지문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이스만 잘 닦아 놓으면 한 번 잘 바닥을 닦아 놓으면 정말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읽으시냐면 잘 보세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그 헬레니즘 시대가 열려요.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는데 헬레니즘 시대에 두 개의 큰 철학이 대립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에피쿠로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이제 스토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 대립이 있는데 요 대립도 한 페이지 반 정도, 2페이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조금 열심히 읽어주세요. 그 에피쿠로스를 보통 이제 쾌락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스토아를 금욕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시험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에피쿠로스가 나중에 시대를 쭉 건너뛰어서 조금 있다가 보실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윤리학과 연결돼서 보통은 에피쿠로스는 윤리학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요. 스토아파는 뭐에서 많이 나오냐면 객관적 지식이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스토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자동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야. 객관적 지식이 존재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객관적 지식이라는 건 존재하나요? 스토아는 객관적 지식이 존재한다고 봐요. 하지만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객관적 지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반론을 펼치죠. 사실 좀 이래요, 여러분. 리트가 됐건 피셋이 됐건 언어 영역이 됐건 뭔가 공부를 하는데 형이상학하고 존재론하고 인식론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공부 헛한 거야. 헛한 거라고요. 형이상학이 뭐죠? 존재론이 뭐죠? 존재론하고 인식론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가 피셋 공부를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했으면. 왜냐하면 피셋 지문에 존재론이랑 인식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존재론이 뭔지 인식론이 뭔지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줘요?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시험 잘 보기를 기대합니까? 그게 헛된 욕심이지. 공부 방법을 잘못 잡은 거지. 여러분, 존재론이 뭐냐, 인식론이 뭐냐, 형이상학이 뭐냐, 그거 아는데 몇 분 걸릴까요? 써드릴까요, 지금? 그렇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형이상학, 존재론, 인식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예요. 형이상학은 뭐냐면 모든 것의 본질을 물어요. 모든 것의 본질은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요. 플라톤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의 본질을 뭐라 그랬죠? 이데아라 그랬어요. 이데아. 그래서 플라톤은 형이상학자예요. 라이프니츠는 모든 것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모나드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자인 거예요. 그 들레즈를 자꾸 본질론 얘기하니까 현대적 형이상학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응? 여러분, 존재론은 뭐겠어요? 존재론은 존재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 다시요. 그럼 형이상학하고 존재론은 어떻게 되나요? 구태여 따지면 형이상학하고 존재론이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형이상학은 모든 것의 본질, 존재론은 존재의 본질. 그래서 약간 뉘앙스의 차이. 잘 모르겠으면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물어보는 거야? 본질. 본질이 뭐냐? 근데 인식론은요, 잘 보세요. 인식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에 서 있어요. 우리는 결국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학생도 있어. 본질, 실체 이런 개념을 그걸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뭐 모를 수 있지. 읽으세요. 여기 플라톤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본질이 뭔지. 그렇죠? 자, 보세요. 인식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없어. 그래서 안다는 게 무엇인가? 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은 이 두 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존재론과 인식론의 싸움. 근대 이전이 존재론에 득세하는 시기였다면 근대 이후에는 인식론이 굉장히 대두되죠. 다시요. 지금 얼마 걸렸지? 한 2분 30초? 그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면 존재론, 인식론, 형이상학은 얘기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형이상학 뭐 물어보는 거다? 본질. 존재론 뭐 물어보는 거다? 본질. 인식론은 뭐다? 여러분 그 있지 않습니까? 인식이란 말도 그래요. 자, 보세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이거 몇 개 써볼까요? 인식, 의사, 의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인식, 또 뭐가 있을까요? 의지,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의식, 이런 개념도 있고요. 이거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의식, 의지, 인식, 의사, 의도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것도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 공부하는 거, 이것도 역시 이거 아는데 뭐 한 1분? 그렇죠? 그래요. 자, 지금 이거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듣는 게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뭐냐면 여기가 그 헬레니즘 철학이거든요. 그다음에 책을 읽다 보면 한 이만큼이 중세 철학이에요. 중세 철학. 안셀무스, 뭐 보나파키우스,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뭐 아우구스티누스 싹 다 건너뛰는 거야. 절대 안 나와. 나온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중세 철학 다 기독교 철학이어서 그래요. 절대 안 나와요. 아셨죠? 나오면 어떡할래? 안 나온다니까. 20년 동안 안 나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시면 돼요? 근대 철학으로 가면 되죠? 네. 그래서 누구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피셋 준비해.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아야지. 데카르트. 여러분 데카르트가요. 저 책으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데카르트를 저 책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짜증날 정도로 별 내용 없어요. 제가 이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플라톤 읽었는데, 플라톤 읽으면 플라톤 별거 없다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별거던데요? 난 이해가 안 되던데요? 책 읽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다시요. 제가 보기엔 데카르트의 철학이 별게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읽어봤더니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어떡할 거야? 이해될 때까지 막 읽을 거야?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데카르트가, 야, 코기터 에르고 줌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주체성에 관해서 이제 근대 철학의 주체 폭력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나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데카르트에 관해서 조금 알아. 그렇죠? 근데 관련되는 지문이 나왔어. 독해하고 문제 푸는데 1분이 안 걸려. 데카르트 몰라. 이거 3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데카르트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제일 좋은 방법 뭐 있을까요? 강의 듣는 거예요. 강의. 데카르트만 딱 듣는 거죠. 그렇죠?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데카르트에 대해서 들을 수 있나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그래서 스마트폰이 좋은 거예요. 스마트폰에 뭐 찾으시면 돼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유튜브에 가셔서 데카르트 쳐보세요. 그러면 데카르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수천 명의 강사들이 와서 데카르트가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약해 드립니다. 20분, 10분 동안 다 알려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 시대니까 스마트하게 해야죠. 내가 플라톤 잘 모르겠어. 에? 읽었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야. 뭐가 핵심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게임도 좋고 뭐 동영상도 좋고 요즘에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도 좋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 어떤 강사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플라톤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저는요 유튜브 끼고 살아요. 저는 유튜브 끼고 삽니다. 유튜브 아니어도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물리학이 됐건 철학이 됐건 간에 공개 강의가 정말 널렸어요. 널렸어. 아시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 강의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저거 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미련하게 앉아가지고 책만 본다고 되는 게 능력 시험이잖아요.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데카르트랑 한 편이 있어요. 같은 편. 같은 편이 두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냐면 스피노자하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통틀어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대륙의 합리론자들 이렇게 불러요. 대륙의 합리론자들, 합리론자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좀 나오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굉장히 중시하냐면 이성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 관념, 선험적 사고 이런 것들을 중시해요. 이성, 관념, 그 다음에 절대적 참, 그렇죠? 진리, 뭐 이런 거 따진단 말이야. 아, 이거랑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헌법이나 행정법에 맨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로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크라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버클리 그 다음에 세 번째 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3명.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국의 경험론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건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되게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 인식이라는 단어를 써드리고요. 지각이라는 단어를 써드릴게요. 인식과 지각이 여러분 인식이 무슨 의미죠? 인식하다. 여러분 인식하다는 무슨 뜻이고 의식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의도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인식과 의식과 의도가 달라요? 되게 많이 다른 거예요, 이 세 개가. 인식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 그래서 보통 형법 공부할 때 고의가 뭐냐? 그러면 인식이 고의다. 의사가 고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인식은 뭐냐면 안다는 거야.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의식은 뭐냐면요. 의식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한다. 나중에 후서월에 보시면 그 사람이 지향적 의식이라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도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각이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지각은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식하고 지각 같은 뜻인가? 이 두 개가 달라요, 뜻이. 인식도 안다고 지각도 안다는데 달라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 한문을 알면 조금 더 좋은데
여러분 지각을 함자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안다겠지. 각은요.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감각. 촉감으로 안다. 여러분 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잘 봐. 이 지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알긴 아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피하고 나피가 서로 모순관계잖아요. 그래서 피가 참일 때 나피는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감각으로 합니까? 이건 감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논리학적 지식과 수학적 지식은 이성의 산물이야. 아시겠죠? 근데 과학은요. 과학은 경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 이쪽 류의 모든 철학은 기본적으로 연역을 기초로 해요. 연역을 기초로 하는 거.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여러분 보세요. 연역이라는 거는 경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연역이라는 건. 보세요. 여러분 연역을 영어로 쓰면 뭐죠? 디덕션이죠. 여러분 연역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떤 명제가 있어. 근데 이 명제가 참이야. 그렇죠? 디덕트가 무슨 뜻이에요? 디덕트가 덜어내다, 일부를 꺼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부를 잘라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참이야. 전체가 참이야. 그럼 일부 덜어내면 이게 참일 확률 몇 %야? 100%잖아. 전체가 참이 부분이 참이잖아. 그러니까 전제가 참일 경우에 결론이 참이 필연적으로 보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학은요 뭐라고요? 이건 이성적 사고에 의한 인식의 산물이에요. 반면에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지식을 축적하죠? 경험.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과학이야. 과학. 모든 과학은 경험의 산물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귀납이 존재하지. 그리고 여기는 언제나 개연적 참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는 그 무엇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 가설이라고 얘기하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내가 보고 있는 피셋 언어 논리의 지문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문을 읽으실 때요. 지문을 보고 그때서야 내용을 아시면 안 되고요. 일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일부를. 그래야 90분 안에 그래야 90점을 넘게 받을 수 있어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자,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막 싸웠어.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이 대립을 극복한 사람이 있죠. 합리론과 여러분 철학 역사상 여기 철학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분들도요. 여러분 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3명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래 플라톤. 여러분 옛날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구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구 철학은 둘 중에 하나야. 플라톤에 찬성하든가 플라톤에 반대하든가. 그렇죠? 플라톤이 되게 위대한 철학자죠. 또 누가 위대한 철학자냐면 플라톤의 제자이자 플라톤을 넘어선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지금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기원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 여러분의 이야기가 3000년, 4000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몇천 년 동안 위대한 이 두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명 나타났어. 그게 누구죠?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칸트 철학이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시험에요. 진짜 지겹게 나옵니다. 지겹게. 지겹게 나온다는 표현이 적절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칸트야. 그럼 칸트는 무조건 읽어주는 거지. 칸트는 무조건 읽어주는 거야.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책 읽는 거 선생님이 읽으라 그래서 읽었는데 책 읽는 거 조금 책 읽는 게 여러분 근데 책 읽는 게 귀찮으면 이 시험을 포기하셔야 돼요. 이게 귀찮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무원 생활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공무원 생활하면 제일 많이 여러분 필드에 나가서 막 여러분 그 영화 보면 그 검사배정 같은 거 보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검사가 나가서 뭐 범인 때려잡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검사의 업무의 90%는 다 서류 업무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택한 길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하셔야 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텍스트 보셔야 돼요. 텍스트.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길이야. 근데 책 읽는 게 싫어? 글자 읽는 게 싫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딴 거 하셔야죠. 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지금부터 아이돌 연습을 하시거나 노래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뭔가 몸 쓰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칸트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거는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이 신림동 프라임 법학원에서 철학 강의하고 과학 강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 리트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철학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리는 거죠. 몇 번이면 이거 정리되냐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한 12시간 정도, 한 4타임 정도면 고대 철학에서부터 현대 철학까지 다 정리해드립니다. 수험에 적합하게. 그렇죠?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그런 특강이 있으면 들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칸트 다음에 누구죠? 물론 쉘링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현대 철학은 이제 헤겔에서 시작합니다. 헤겔이 여러분 다 아시죠? 헤겔도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네, 변증법이라는 게 나오죠. 변증법. 역사 철학의 법칙에서. 네? 그 다음에 헤겔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출제 자주 되는 사람. 헤겔부터 이제 현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겔 이후에 출제가 많이 되는 사람들 몇 명을 뽑아보면 굉장히 많이 되는 사람 중에 페르낭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표, 그 다음에 여러분 소시르에 관한 것도 그래요. 소시르에 관한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호라는 게 있다. 기호라는 건 기표하고 기의가 만나는 거다.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호에 속한다. 따라서 언어도 기표와 기의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언어는 역사성을 가진다. 언어는 자의성 가진다. 이것도 몇 개 안 돼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죠. 소시르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가끔 나옵니까? 요즘에 이제 별표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의식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좀 많이 나오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분석 철학. 여러분 그 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학 공식 중에 일부는 실제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초고에서 나온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많이 나올까요?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후설도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별표 한번 해보면 요즘은 약간 이제 니체 조심하셔야 돼요. 니체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철학 때문에 떨 일은 없어. 근데 이거를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책을 제가 읽은 거를 철학책만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읽는데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맘만 먹고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100% 이해 못하고 그냥 그래도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읽는다. 그래도 3일이면 읽어요 이거. 이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저 책은 웬만하면 읽어보세요. 도움이 꽤 됩니다. 읽다가 이해 안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네이버는 뒀다가 우리의 친구 네이버. 그렇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읽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스마트폰이 참 공부할 때 쓰시면 진짜 좋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오죠. 모르면 그때 넘어가지 말고.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좀 이따 이제 법 얘기도 드릴 텐데 저 원래 법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지식이 잘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해결 가능한 과목이 뭐냐면 상황 판단이에요. 상황 판단. 상황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셨죠? 저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추천 더 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선택이에요. 나머지는 선택인데 요 책은 제가 또 추천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혼다 시케치카라는 사람이 쓴 그림으로 이해하는 우주과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철학에서 한 권, 과학에서 한 권 보자. 철학에서 한 권, 과학에서 한 권. 철학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서양 철학서고 과학에서는 혼다 시케치카예요. 혼다 시케치카. 혼다 시케치카의 저 책은요. 놀라워요.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 책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책 장사 같은데. 근데 이 책은요. 제가 수험생들한테 역대 추천했던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에요. 그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싸다는 거예요. 싸다. 근데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죠. 가격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이요. 얇거든요. 이렇게 포켓 사이즈예요. 손에 언제든지 들고 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복잡한 물리학 공식 대신에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 안에는 고전역학, 고전전자기학, 광학,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심지어는 촉근이론하고 통일장 이론까지 저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책 한 권에. 그러니까 물리학도 구태였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공계 전공이죠. 읽어봤어요? 어때요? 예. 네. 잘 썼대잖아, 엄청. 진짜 잘 썼어요. 예. 네. 굉장히 이 저자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뭐하지만, 일본 놈들한테 배울 게 있구나. 그게, 제가요, 이게 직업이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물리학 책도 조금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항상. 근데 여태까지 본 책 중에서는 가장, 물론 이론적으로 이게 아주 완성도가 높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험을 위해서는 이만큼 적합한 물리학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이해 안 되면 어떡하라고? 읽었어, 내가. 특수상대성 이론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강의 보라니까, 강의? 여러분, 유튜브는 우리의 친구예요.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요즘에 네이버 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는 언제 활용하는 거냐면,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을 딱 쳐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뭐죠? 예? 사전부터 뜨거든요. 설명하고 쭉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의 내용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간결하게 딱 필요한 부분만 읽으세요. 근데 이제 네이버의 내용이 너무 간결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유튜브 좀 활용을 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근데 과학기술은요, 이번에는 저희가 기초 강의니까 4번밖에 못하니까 그렇지만 기본 강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드리겠습니다. 딴 거 없어요. 두려움을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매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매를 무서워하면 싸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싸우려면 맞을 생각을 하고 싸워야 돼요.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뭔가를 판단해야 돼요. 제일 두려운 게 뭔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문을 통한 개념 지식 누적도 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이 개념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에 속해요. 실제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윤상근 선생 강의 들었더니 윤상근 선생이 자꾸 배경 지식에 초점을 맞추더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경 지식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건 중에 하나지 이 배경 지식 가지고 푸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개념 지식 가지고 푸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이 시험이 지식 측정형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개념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여러분 개념 지식을 알면 정확하게 볼 수 있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개념 지식을 알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볼 수 있어요. 시간을 왕창 줄여준다고. 개념 지식이 없잖아요.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머릿속에. 이거를 갖다가 1분이면 풀 거를,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좀 빨리 읽어볼게요. 뉴턴은 무거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다시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은 동일한 원인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태양과 행성 사이에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뉴턴은, 자, 보겠습니다. 질량 M인 물체와 질량 M2인 물체의 중심이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F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고 보았다. 지금은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뉴턴의 역학 법칙이 3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적성시험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워야 될 물리학 방정식이 2개가 있어요. 2개만 외우면 돼요. 하나는 알아.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 그렇죠? 뭐예요? 2는 MC의 제곱이야. 이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 근데 이게 뭐지? 이렇게 이걸 설명해 봐. 그러면 2는 MC의 제곱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뭔지는 잘
이게 가지는 물리학적 의미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특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 C제곱이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예요. 근데 특상대성 이론에서는 진공 상태의 빛의 속도를 상수로 놓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요. 상수라서. 이게 질량이거든요. 이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핵융합이 되면 중성자의 질량 일부가 탈락되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질량 결손분만큼의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핵무기, 핵폭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온 걸까요? 안 나온 걸까요? 저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시험과 관계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뒷부분에 나오니까. 자, 잘 보자.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원자가 있어요. 원자 안에 뭐가 있죠? 핵이 있죠? 핵 안에 뭐 들었어요? 네, 양성자하고 중성자 들었어요. 그렇죠? 핵 밖에는 뭐가 있죠? 전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전자의 전기적 성질은 마이너스야. 양성자의 전기적 성질은 플러스고 이 안에 중성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핵융합은 뭐겠어요? 핵융합. 핵융합은 핵과 핵을 붙이는 거지. 그럼 핵과 핵을 붙이려면 당연히 뭐가 생겨? 청력이 생기지.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고 얘는 중성자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러스하고 이 두 개를 붙이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붙겠어? 안 붙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서 붙이면 이 두 개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핵융합이야. 높은 압력과 열을 가하는 거예요. 저 두 개가 억지로 붙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1이고 이게 1이면 붙어가지고 질량이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일부가 떨어져 나가요. 그게 중성자의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져 나간 만큼이 뭐로 전환되냐면 바로 에너지로 전환돼요. 그렇죠? 시험에 나왔던 거라니까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F는 ma,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F는 뭐예요? 힘. M은 뭐예요? 질량. A는 뭐예요? 가속도. 결론이 뭐예요?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 저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예요? 보세요. 이거는 뉴턴이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나중에 이제 중력 상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건 중력 상수예요. 말 그대로 상수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F는 R 제곱분의 M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질량이야. 이게 뭐죠? 거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거 보고 알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에 대한 설명은 20세기 들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중력은 물질 근처에 휘어지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와 관계가 있는데 이처럼 휘어지는 방식은 마치 팽팽한 고무막에 볼링공을 가만히 올려놓으면 고무막이 휘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 상태에서 볼링공 근처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보세요. 제가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뉴턴이 생각하는 중력은 뭐였냐면 이 사람 질량 가지고 있고 제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서로 당긴다는 개념이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중력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봤냐면 중력을 가지고 있는 질량이 큰 물체는 공간을 휘게 만든다고 봤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아주 무거운 물체가 놓이면 공간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휘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도 이렇게 휜다고 봤어요. 이런 공간을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불렀냐면 중력장이라고 불렀죠. 중력장은 내년에 시험 꼭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중력장이 실제로 관측이 됐죠. 그렇죠? 자 보세요. 요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쉴게요. 힘들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요. 그는 태양의 큰 질량 때문에 태양 주위에 시공간 왜곡이 발생해서 태양 주위를 지나가는 광자의 경로가 태양 쪽으로 휘어진다고 예측했다.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빛이 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가다가 공간이 휘기 때문에 질량이 큰 공간을 가면 공간이 휘기 때문에 빛이 휘거든요. 근데 뉴턴에 따르면 빛이 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뉴턴에 따르면 빛이 휘는 걸 설명할 수가 없냐면 뉴턴은 빛을 기본적으로 뭘로 봤냐면 입자로 봤거든요. 그리고 질량이 0이라고 봤어요. 질량이 0이면 아까 이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돼? M1 곱하기 M2가 되는데 질량 하나가 0이니까 중력이 없어야 되거든요. 중력이 없으면 빛이 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좀 빨리 설명을 했는데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거 고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 2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런 문제를 낼 때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는데 짜증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념 지식을 어느 정도 쌓는 건 좀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 기출문제죠. 올해 거잖아요.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하나 더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랫동안 피셋 준비를 했어. 근데 제가 아까 해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양성자라는 개념, 중성자라는 개념, 원자량이라는 개념, 전자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 동위원소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쭉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니까. 이유는 뭐예요? 양자역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역학 얘기는 그 뒤에 얘기는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